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공포.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뇌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75세가 넘으셨다면 제발 이 5가지는 멈추십시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78세 최철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강철 같은 체력을 자랑하던 현장 소장 출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당당하던 최철호 어르신이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저 이러다가 정말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 10시에 자리에 누우면 잠은 금방 드는데 새벽 3시만 되면 마치 누가 흔들어 깨운 것처럼 눈이 딱 떠진다는 겁니다. 다시 잠을 청해보려고 양을 세어보고 뒤척거려봐도 정신은 점점 더 말똥말똥해지고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낮에는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방금 둔 차 열쇠도 못 찾을 만큼 기억력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평생 다니던 동네 사우나 가는 길을 잃어버려 한참을 헤매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덜컥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철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절반 이상이 이런 수면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한 피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의학적 사실을 근거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매일 밤 청소차가 돌아다닙니다. 낮 동안 뇌를 쓰면서 생긴 노폐물, 즉 쓰레기를 뇌척수액이라는 청소차가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소차는 오직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만 운행합니다. 만약 최철호 어르신처럼 새벽 3시에 잠에서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차가 운행을 멈춥니다. 그러면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쓰레기가 뇌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쓰레기를 1년, 2년 동안 집안에 방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고 악취가 진동하겠죠. 뇌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수면장애가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최대 1.5배, 치매 위험도 1.5배나 높습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젊었을 땐 머리만 대면 자던 잠이 나이 들면 이렇게 도망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속의 멜라토닌 공장이 파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20대 때 왕성하게 돌아가던 이 공장이 70대가 넘어가면 생산량을 30% 수준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공장이 멈춰가니 잠이 올 리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장이 멈췄다면 수동으로라도 기계를 돌리면 됩니다. 제가 최철호 어르신께 딱 3가지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수면제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최철호 어르신은 3개월 만에 다시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시는 꿀잠을 되찾으셨습니다. 뇌 청소부를 다시 불러들이고 멈춰버린 멜라토닌 공장을 재가동하는 비법. 돈 한 푼 안 되지만 효과는 기적에 가까운 이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됨이라고 3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2가지 방법은 단순히 잠을 좀 더 잘 자게 해주는 팁 정도가 아닙니다.
고장난 여러분의 수면 스위치를 강제로 고치는 생존 수칙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침실 온도를 22도에서 24도 사이로 고정하십시오. 보일러비 아낀다고 난방을 끄시거나 덥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침실에 온습도계를 하나 사서 두시고 자기 전에 온도가 22도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난방을 더 떼서라도 온도를 올리십시오. 최철호 어르신이 처음에 이 말을 듣고 펄쩍 뛰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젊을 때부터 현장에서 일해서 시원하게 자는 게 습관입니다. 뜨끈하게 자면 답답해서 못 잡니다. 하고 반박하셨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방을 서늘하게 하고 두꺼운 이불을 덮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최철호 어르신이 새벽 3시에 깰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는 동안 방이 좀 추워져도 몸에서 열을 내 체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방 온도가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꽉 조입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근육도 같이 긴장하게 되죠. 자는 동안 몸이 잔뜩 웅크리고 긴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이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아, 지금 춥구나. 얼어 죽기 전에 주인을 깨워야겠다. 하고 비상벨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소변이 마려운 것도 아닌데 괜히 깨게 되고 일어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뻐근한 겁니다. 반대로 25도가 넘어가면 더워서 수면의 질이 1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 딱 기억하십시오. 22도에서 24도. 이 온도는 우리 몸이 아무런 방어 기제 없이 가장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는 마법의 온도입니다. 최철호 어르신도 반신반의하며 온도를 23도로 맞추고 주무셨는데 그 다음 날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추워서 깨는 일이 싹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실천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침대에서 도망치십시오. 제발 침대 위에서 잠이 올 때까지 버티지 마십시오.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최철호 어르신은 평소에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 뉴스도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시다가 잠이 오면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이 올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침대에서 뒤척거리셨죠. 제가 그걸 당장 멈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뇌에게 잘못된 학습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종소리를 들려주고 밥을 주면 나중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걱정을 하고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는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깨어서 고민하는 곳, 노는 곳으로 인식해버립니다. 이걸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을 땐 졸리다가도 막상 침실에 들어가 눕기만 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이미 뇌가 침대는 깨어있는 곳으로 학습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1972년 미국의 수면 전문가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잠자다 깬 환자들에게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침실 밖으로 나가게 했더니 2주 만에 수면 효율이 기적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철호 어르신께 숙제를 드렸습니다. 할아버님, 눕고 나서 15분 안에 잠이 안 오면 무조건 거실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지루한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다 하품이 나오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그때 다시 침대로 들어가십시오. 만약 또 잠이 안 오면요, 다시 나오십시오. 이걸 밤새도록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처음 며칠은 최철호 어르신도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화도 내셨죠.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뇌가 항복했습니다. 아, 침대에 누우면 자는 거구나 하고 다시 올바른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어르신은 침대에 눕고 5분도 안 돼서 코를 고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침대에서 텔레비전, 스마트폰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수면제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호흡법과 약 없이도 꿀잠을 부르는 기적의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잠 못 자서 고생하는 친구분들에게 공유 버튼 눌러서 딱 한 번만 보내주세요. 좋은 건 나누면 복이 됩니다. 자, 침실 온도도 맞췄고 침대 습관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 누웠는데 심장이 쿵쿵대고 온갖 잡생각이 꼬리를 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면제를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 손으로 직접 뇌의 전원 스위치를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철호 어르신도 처음엔 이게 무슨 요가냐며 콧방귀를 끼셨지만 지금은 이 방법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할 정도로 효과가 확실한 호흡법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 478 호흡법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셉니다. 그 다음 숨을 멈춥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숨을 참으면서 7가지 세십시오. 마지막으로 입을 팥골로 만들고 숨을 천천히 내뱉으면서 8가지 셉니다. 후 하고 내뱉는 겁니다. 이걸 딱 4번만 반복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라는 엑셀을 밟아서 심장을 뛰게 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밤에는 부교감신경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몸을 나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은 밤이 되어도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엑셀이 계속 밟혀 있는 상태입니다. 478 호흡법은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는 기술입니다. 숨을 참는 동안 폐에 산소가 가득 차고 천천히 내뱉을 때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스르르 풀립니다. 최철호 어르신 말씀으로는 3번째 반복할 때쯤 되면 발끝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들 때 잠이 드는 겁니다. 4번째 해결책, 냉장고에 있는 천연 수면제를 드십시오. 약국에서 파는 수면 유도제가 아닙니다. 바로 타트 체리 주스나 따뜻한 우유입니다. 최철호 어르신은 타트 체리 주스를 구하기가 번거롭다고 하셔서 제가 우유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냥 우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 멜라토닌으로 변신을 합니다. 문제는 이 트립토판이 뇌까지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하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뇌 입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셔틀버스입니다. 그 셔틀버스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우유에 꿀이나 설탕을 조금 넣어서 단맛을 내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트립토판을 태우고
뇌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뇨가 아주 심한 분이 아니라면 자기 전에 꿀 한 숟가락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약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 생각하신다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타깝게도 이건 수면에는 꽝입니다. 이런 대체당은 인슐린을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셔틀버스가 안 오니 트립토판이 뇌로 못 갑니다. 그러니 주무시기 전에는 꼭 진짜 꿀이나 설탕을 조금 쓰시는 게 낫습니다. 또 바나나 반 개를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나나에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마지막 5번째, 이건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불면증인 줄 알고 병원에 왔다가 큰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 당장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으로 달려가십시오. 첫 번째 위험신호. 잠드는 건 잘하는데 새벽 서너 시에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밀려오는 경우입니다. 이걸 조조각성이라고 하는데 노인성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건 잠을 못 자서 우울한 게 아니라 뇌의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잠을 깨우는 겁니다. 이때는 수면제가 아니라 우울증 치료를 받으셔야 잠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신호. 자면서 꿈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입니다. 최초로 어르신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심지어 옆에서 자는 부인을 발로 차는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꿈에서 도둑이랑 싸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걸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파킨슨병이나 치매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전조 증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뇌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인 거죠. 세 번째 위험신호. 코를 심하게 골다가 컥 하고 숨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숨이 멈추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죽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최초로 어르신은 다행히 이런 위험한 질병은 없으셨습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과 호르몬 부족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과 우유 한 잔으로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모르니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었습니까? 방온도 맞추고, 침대에서 스마트폰 안 보고, 우유 마시고 호흡법 하기. 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막상 내일 아침부터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어르신께 직접 써드린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르신은 이걸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숙제하듯이 매일 체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표대로만 사시면 여러분의 뇌시계는 다시 젊었을 때처럼 째깍째깍 정확하게 돌아갈 겁니다. 최초로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전날 밤에 잠을 설쳤든 새벽 3시에 깼든 상관없이 기상시간은 무조건 고정해야 합니다. 어제 못 잤으니까 좀 더 자야지 하고 늦잠을 자는 순간 그날 밤 수면 리듬은 또 망가집니다. 우리 뇌 속의 생체 시계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세팅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문 열기입니다. 최초로 어르신은 눈 뜨면 바로 베란다로 나가서 10분 동안 밖을 쳐다봐 보셨습니다. 아침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가 지금이 아침이구나 하고 인식을 합니다. 이때부터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타이머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 햇빛은
밤을 위한 예약 버튼인 셈입니다. 오전 10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십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등에 땀이 살짝 날 정도로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낮에 몸을 움직여야 뇌 속에 아데노신이라는 수면 압력이 쌓입니다. 이게 밤에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최초로 어르신도 식사 후에 믹스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평생의 낙이셨습니다. 제가 이걸 딱 끊으라고 했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면 오전에 한 잔만 드시고 점심 이후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절반이 사라지는 데만 5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낮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8시, 9시까지 뇌를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최초로 어르신은 오후에는 커피 대신 구수한 보리차를 드셨습니다. 오후 2시, 마의 시간입니다. 졸음이 쏟아지죠? 낮잠을 자도 될까요? 네, 주무셔도 됩니다. 하지만 딱 30분 이내로,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30분을 넘기면 우리 뇌가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깨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알람을 꼭 맞추고 잠깐 눈만 붙이십시오. 저녁 식사는 6시에 가볍게 하시고 7시부터는 집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십시오. 대형마트처럼 환한 형광등 불빛은 뇌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 아직 낮이구나 하고요. 주황색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밤 9시, 샤워를 하십시오. 뜨거운 물 말고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씻으시면 됩니다. 샤워하고 나오면 체온이 살짝 떨어지는데 우리 몸은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질 때 가장 잠이 잘 옵니다. 개운하게 씻고 나와서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고 침대에 누워 478 호흡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최초로 어르신이 3개월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킨 루틴입니다. 자,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딱 2가지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원장님, 잠이 안 와서 술 한 잔 딱 마시고 자는데 이건 괜찮지 않습니까? 최초로 어르신도 소주 반병을 수면제 대신 드시곤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은 수면제가 아니라 마취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금방 골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뇌를 잠시 기절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밤새 뇌를 괴롭혀서 자는 동안 뇌가 쉬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 청소차가 운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자면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겁니다. 최초로 어르신이 술을 끊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침에 머리가 이렇게 맑은 건 20년 만이다 였습니다. 잠을 위해 술을 드시는 건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두 번째 질문,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혹은 당장 끊어도 되나요?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약을 끊으면 반동불면증이라고 해서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잠이 안 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최초로 어르신도 처음엔 약과 생활요법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수면 패턴이 잡히면서 의사와 상의해 약을 반알로 줄이고 나중에는 이틀에 한 번 드시다가 3개월 뒤에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수면제 프레전스는 평생 먹는 약이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찾을 때까지만 잠시 빌려 쓰는 지팡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면 그때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루 일과표가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눈 딱 감고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기억하고 뇌가 적응하는데
딱 2주가 걸립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이 루틴을 시작해 보실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여기에 댓글 남기신 분들과 함께라면 서로 응원하면서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다 잊으셔도 좋지만 냉장고에 붙여두고 평생 지켜야 할 핵심 요약 3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환경과 습관을 바꾸십시오. 침실 온도는 22도에서 24도로 맞추셔야 뇌가 안심하고 잠듭니다. 그리고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성역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절대 침대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만약 15분 안에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거실로 나오십시오. 뇌에게 침대는 꿀잠 자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뇌의 스위치를 끄고 연료를 채우십시오. 잠자리에 누워서는 478 호흡법을 하십시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내뱉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의 브레이크인 부교감 신경을 작동시키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에 꿀 1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천연 수면제인 트립토판은 뇌까지 배달해주는 최고의 야식입니다. 셋째, 가짜 불면증에 속지 마십시오. 새벽에 깨서 견딜 수 없이 우울하거나 자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질을 하거나 숨이 컥컥 막힌다면 이건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 파킨슨병,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듦은 서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막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잠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버티시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깨끗하게 청소되고 활력을 되찾을 겁니다. 밤이 편안해야 낮이 빛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밤에는 걱정 없이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개운한 머리로 눈 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로서 다음에 더 유익하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 통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장도 똑같습니다. 나는 빚도 없이 꼬박꼬박 저축만 했는데 왜 갈수록 가난해집니까?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내 돈이 녹아내리는 병, 오늘 제가 확실히 고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년 차 의사이자 여러분의 재무 주치의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보다 더 무서운 통장 골다공증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74세 최영철 어르신이 흑빛 얼굴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랑 적금 딱 2억 원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셨답니다. 원금 잃을까봐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요즘 마트 가기가 겁난다고 하십니다. 선생님, 사과 2알에 10,000원이고 손주 치킨 사주려니 30,000원이 넘어요. 통장에 2억 숫자는 그대로인데 돈이 반토막 난 것 같아서 잠이 안 옵니다. 저는 바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자산이 심각한 골다공증에 걸린 겁니다. 골다공증이 뭡니까? 뼈 모양은 멀쩡한데 속은 구멍이 숭숭 뚫려 살짝만 쳐도 무너지는 병이죠. 최 어르신의 2억 원 통장이 딱 그렇습니다.
숫자는 3년 전과 똑같은 2억이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영양가는 쫙 빠져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거든요. 곰국에 물을 한 바가지 더 부으면 맹탕이 되죠. 돈도 똑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돈값이 똥값이 된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저는 돈의 물타기라고 부릅니다. 더 억울한 건 이렇게 풀린 돈은 부자들 땅값, 집값만 올려놓고 우리한테는 비싼 물가로만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금 이자 몇 푼 받아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뼈에서 칼슘이 줄줄 새는데 진통제만 드시고 계실 겁니까? 자, 진단이 나왔으니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제가 오늘 최영철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죽어가는 통장, 뼈를 다시 강철 프레임으로 바꾸는 3단계 치료법을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라면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여러분의 돈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병원비는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치료라고 2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완치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처방전 나갑니다. 최영철 어르신의 2억 원을 지키는 처방은 딱 2가지입니다. 응급실 산소호흡기와 강력 뼈대 강화제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비상호흡기 주머니입니다. 가진 돈에서 딱 2년치 생활비만 떼서 은행 예금에 묶어두세요. 최 어르신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니 2년 치면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투자가 아닙니다. 숨이 턱끝까지 찼을 때 쓰는 산소호흡기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볼 때 쇼크온 환자한테 바로 수술칼을 대지 않습니다. 일단 수에 꽂고 숨부터 쉬게 만듭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은 꼭 아픕니다. 주식이 반토막 나고 난리가 나죠. 그때 전 재산이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울면서 헐값에 팔아 생활비 써야 합니다. 그건 피 흘리는 환자를 억지로 수술대에 올리는 꼴입니다. 하지만 산소호흡기 6천만 원이 있는 분은 다릅니다. 폭락했네. 2년 뒤면 오르겠지. 난 예금 꺼냈으며 버틴다. 이런 배짱이 생깁니다. 위기를 버티는 힘은 바로 이 현금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럼 남은 1억 4천만 원은 어쩝니까? 여기서 두 번째 처방, 강력 뼈대 강화제가 나갑니다. 미국 1등 기업 500개를 한 번에 사 모으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영어를 모르는데 미국 기업을 어떻게 고릅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고르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돈 제일 잘 버는 500개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S&P 500이라고 부르는데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미국 국가대표 500개 묶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삼성전자나 테슬라 같은 주식 하나만 딱 고르는 건 몸보신한다고 산삼 캐러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운 좋으면 신받다지만 독초를 먹어서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이 500개 묶음을 사는 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검증된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 하나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499개가 돈을 벌어서 메꿔주니까요. 최영철 어르신이 무릎을 탁 치시더군요. 아,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미국 사장님들이 나를 위해 밤새 공장을 돌리고 돈을 벌어온다는 거구먼. 정확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쟁이 나도 결국 은행 이자의 3배, 4배 수익을 내온 검증된 약입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2년치 생활비 6천만 원은 산소호흡기로 예금해 둔다. 둘째,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뼈대 강화제인 미국 500개 기업 묶음에 넣는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언제 팔아서 씁니까?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쓰는 법을 알려주셔야죠. 맞습니다. 약도 먹는 양과 시간이 중요하듯 돈도 빼쓰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막 꺼냈으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큰일 납니다. 평생 돈이 마르지 않게 딱 적당량만 빼쓰는 기적의 4% 법칙과 배당금 이야기 다음 파트에서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예금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 친구분들 계시죠?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야, 의사가 그러는데 우리 통장 골다공증 걸렸단다. 얼른 이거 봐라. 하고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의 노후를 살립니다. 자, 앞서 우리는 최영철 어르신의 2억 원 중 6천만 원은 응급산소호흡기인 예금으로,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뼈대 강화제인 미국 1등 기업 주머니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주식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팔아서 써야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야금야금 팔아 쓰다가 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깡통 차면 어떡합니까?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다 복용하면 독이 되고 너무 적게 쓰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처방전에서는 평생 돈이 마르지 않게 꺼내 쓰는 기적의 안전투약 용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매년 여러분 총 자산의 4%만 꺼내 쓰십시오. 의학적으로 검증된 절대 부작용이 없는 안전 용량입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1998년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이 지난 70년 동안의 주식시장 데이터를 모조리 분석했습니다. 은퇴한 사람이 가진 돈을 주식과 채권에 나눠 담고 매년 얼마씩 꺼냈으면 죽을 때까지 돈이 바닥나지 않을까 연구한 겁니다. 그 결과 발견한 마법의 숫자가 바로 4%입니다. 예를 들어 최영철 어르신이 가진 2억 원의 4%면 800만 원입니다. 첫 해에는 이 800만 원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물가가 3% 올랐다면 800만 원에서 3%를 더한 금액을 꺼내 쓰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분만큼 올려서 꺼내 써도 30년 뒤에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 확률이 무려 95%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의학으로 비유하면 자가재생 치료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간은 절반을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죠. 자본주의 시장도 똑같습니다. 미국 우량 기업들은 매년 평균 7%에서 10%씩 성장합니다. 우리가 4%만 꺼냈으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쓰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다. 최영철 어르신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이 환해지시더군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을 곶감 빼먹듯이 다 파먹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는 만큼 과일만 따먹으면 나무도 살고 나도 산다는 거군요. 정말 명쾌한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주 특별한 약을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천연 진통제 같은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 성장 바구니입니다. 이 바구니에 담긴 회사들은 돈을 아주 잘 벌어서 주주들에게 보너스를 줍니다. 이걸 배당금이라고 하죠. 마치 월세 받는 건물주처럼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3개월마다 꼬박꼬박 통장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이 배당금이 매년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하니까요. 물가가 오르면 월세도 오르듯이
배당금도 같이 오릅니다. 최영철 어르신은 뼈대 강화제 주머니 중 일부를 이 배당 성장 바구니로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았는데 분기마다 수십만 원씩 용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파란불이 켜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배당금은 나오니까요. 주가가 떨어지는 날은 오히려 아이고, 황금 낳는 거위를 싸게 살 기회구나 하고 더 좋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물 배합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70이 넘었는데 젊은 사람처럼 주식을 많이 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 처방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나이입니다. 20대 청년은 독한 항생제를 써도 간이 버티지만 70대 어르신은 간 기능이 떨어져서 순한 약을 써야 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나이에 따라 주식과 안전자산의 비율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주 쉬운 공식 하나만 외우십시오. 100 빼기 나이 법칙입니다. 100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보세요. 최영철 어르신은 74세니까 100 빼기 74는 26이죠. 그럼 전체 자산의 26% 정도만 공격적인 주식에 넣고 나머지 74%는 안전한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뼈가 금방 붙으니까 주식 비중을 높여서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쿠션, 즉 채권과 현금 비중을 늘려서 방어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가 권하는 연령별 맞춤형 운동 처방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매년 총 자산의 4%만 꺼내 써라. 이게 부작용 없는 안전 역량이다. 둘째, 팔지 않아도 현금이 나오는 배당 성장 바구니를 활용해라. 이건 천연 진통제다. 셋째,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만 주식에 투자해라.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통장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숨 쉴 겁니다. 선생님, 듣기만 해도 병이 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아침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최영철 어르신이 실제로 스마트폰을 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실천하고 계신 하루 10분 재무 건강 루틴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10분이면 됩니다. 오늘 제 처방전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영양제가 됩니다. 자, 최영철 어르신은 병원을 나선 뒤 바로 은행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중 2년치 생활비인 6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증권사 계좌로 옮기셨습니다. 선생님, 증권사라고 하니 왠지 무섭고 어렵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하라는 대로 사인 몇 번 하시면 끝납니다. 이건 마치 동네 요원에서 큰 대학병원으로 진료 기록을 옮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한 필수 과정이죠. 그럼 이제 최영철 어르신의 재무건강관리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 약 먹기, 정기검진, 그리고 연말 건강 성적표입니다. 첫째, 매달 1일은 영양제 먹는 날입니다. 최 어르신은 매달 1일이 되면 스마트폰을 켜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자동 주문을 걸어두셨거든요. 국민연금 나오는 날에 맞춰서 미국 1등 기업 500개 바구니를 자동으로 사도록 설정해 두셨습니다. 제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은 아침 8시에 그냥 기계적으로 드세요. 오늘 컨디션 좋다고 안 먹고 나쁘다고 더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랐나 내렸나 뉴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사는 겁니다. 비쌀 때는 적게 사지고 쌀 때는 많이 사지겠죠. 이걸 1년, 2년 반복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져서 무조건 이득을 봅니다. 최 어르신은 이걸 마음 편한 자동 이체라고 부르십니다. 둘째, 3개월에 한 번은 비타민 주사 맞는 날입니다. 최 어르신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죠. 바로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배당 성장 바구니를 사두셨기 때문에 3월, 6월, 9월, 12월이 되면 통장에 달러로 현금이 꽂힙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수준이었는데 매달 꾸준히 사모으니까 이제는 꽤 쏠쏠한 용돈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쓸까요? 어르신은 이 돈으로 친구분들에게 밥을 사십니다. 내가 미국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주인이라서 걔네가 번 돈 좀 보내줬네. 이렇게 농담하시면서 밥값을 낼 때 자존감이 쑥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후에 활력을 주는 강력한 비타민 주사입니다. 셋째, 1년에 한 번 내 생일날은 종합검진날입니다. 이날은 딱 30분만 책상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4% 룰과 100배기 나이 법칙을 점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면 기분 좋게 일부를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안전한 채권이나 예금을 채워 넣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떨어졌다면 안전자산에서 돈을 빼서 싸진 주식을 더 삽니다. 이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온이 오르면 땀을 흘려서 식히고 추우면 몸을 떨어서 열을 내죠. 자산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1년에 한 번씩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 마세요. 그냥 자산 0점 조절입니다. 자, 이렇게 루틴을 설명해 드렸는데도 아직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 2가지를 딱 짚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제 나이가 75인데 이제 와서 무슨 투자를 합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재활의학과 교수님께 들은 명언이 있습니다. 근육을 만드는데 늦은 나이란 없다. 90세 노인도 운동하면 근육이 생긴다. 재테크도 똑같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75이시면 앞으로 25년은 더 사셔야 합니다. 25년이면 강산이 2번 반 변하는 긴 시간입니다. 지금 심어놓은 사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야말로 내 자산을 식물인간 상태로 방치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영철 어르신도 74세에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질문 2. 미국 주식이 폭락해서 반토막 나면 어떡합니까? 저는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거 못 봅니다. 맞습니다.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산소호흡기가 있지 않습니까? 2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꽉 쥐고 있잖아요. 주식이 폭락하면 아이고 2년 동안은 주식 쳐다도 보지 말고 예금 통장에서 돈 꺼내 써야지 하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겨울이 오죠?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회복되지 않은 폭락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든든한 패딩 점퍼, 즉 2년치 현금을 입고 계시니까 겨울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복잡한 차트 분석 필요 없습니다. 경제 뉴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좋은 기업 바구니를 사서 묵혀두고 계절에 맞춰 옷을 갈아입듯 비율만 조절하면 됩니다. 오늘 이 루틴을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마음먹으신 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다른 분들이 남긴 글도 보시고 우리 같이 건강해집시다 하고 서로 응원도 해주세요.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만 남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할까요? 제가 병원에서 본 진짜 행복한 노후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통장의 건강을 넘어 진짜 존엄한 노후를 완성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아주 중요한 대수술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좀 먹던 통장,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100세까지 끄떡없는 강철 뼈대를 세웠습니다. 오늘 제가 내려드린 핵심 처방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만 움켜쥐고 있는 건 내 자산의 뼈를 녹이는 자살행위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바이러스는 쉬지 않고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습니다. 둘째, 2억 원이 있다면 반드시 2개의 주머니로 나누십시오. 2년치 생활비는 산소호흡기인 예금으로, 나머지는 뼈대 강화제인 미국 1등 기업 바구니로 보내서 일을 시키십시오. 셋째, 매년 딱 4%씩만 꺼내 쓰고 1년에 한 번씩 나이에 맞게 주식과 채권 비율을 조절하십시오. 이것이 평생 돈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투약 용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후배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 인생의 척추입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서 있을 수 없듯이 경제적 척추가 무너지면 우리의 노후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구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토록 재테크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사랑하는 손주가 찾아오면 지갑 열어 용돈 쥐어주고 친구분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내가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그 당당함. 자식에게 짐이 되는 노인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는 존엄한 노후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치영실 어르신은 이제 병원에 오실 때 표정부터 다릅니다. 선생님, 요즘은 마트 가는 게 즐겁습니다. 내 자산이 건강해지니까 내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부유해지기 좋은 날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자산의 뼈대를 다시 세우십시오.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의 통장과 몸 건강을 모두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도 대한민국 주치의로서 언제나 유익한 정보로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 설치는 분들 주목하십시오. 단 하루 만에 꿀잠 자는 비결이 있습니다. 약 없이 병원 안 가도 해결되는 방법을 오늘 공개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젯밤 몇 번이나 깨셨습니까? 한 번, 2번, 아니면 서너 번.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눈이 떠질 때 아이고, 내가 늙어서 주책이네 하고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은 76 대신 박순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정말 고우시고 정정하신 분인데 저한테 오셨을 때 얼굴이 흑빛이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밤이 무섭다고 하십니다. 매일 밤 4번, 많으면 5번씩 소변 때문에 깨시는 겁니다. 캄캄한 새벽에 비몽사몽 화장실을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경로당 가서 친구분들과 이야기하다가도 꾸벅꾸벅 조시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나셨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 저거 내 얘기네? 하고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밤마다 겪고 계신 야간뇨라는 질병입니다. 네, 제가 방금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지, 방광이 늙어서 그런 거지 하고 참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잠 좀 설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자꾸 깨면 우리 뇌에 치명적인 독소가 쌓입니다. 푹 자야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이 씻겨나가는데 자꾸 깨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박순자 어르신처럼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낙상사고라도 당하시면 고관절이 부러져서 평생 누워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야간뇨는 내 몸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딱 하루 실천하시고 나서 그날 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술했냐고요? 아닙니다. 비싼 약을 드셨냐고요?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몰라서 못했던 거지 알면 누구나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의사 생활 20년의 노하우를 담아 밤새 화장실 안 가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확실한 해결책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밤부터 당장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이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꿀잠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서로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어떻게 하루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확 줄였는지 그 핵심 비결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여러분 댁에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 6시부터는 물을 끊으셔야 합니다. 물만 안 드시는 게 아니라 국물, 과일, 차 전부 다 끊으셔야 합니다. 목이 정말 마르시면 입만 살짝 축이는 정도로 끝내십시오. 박순자 어르신이 저한테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 생각해서 저녁 먹고 나서 꼭 둥글레차 따뜻하게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TV 보면서 비타민 먹는다고 사과나 배를 깎아 먹어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요? 네, 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밤에 깨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건강 챙기겠다고 드신 수분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저녁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자도 밤새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뇌 속에 아주 똑똑한 문지기가 하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소변을 농축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이 문지기는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밤에는 주인님이 주무셔야 하니까 소변량을 줄여라 하고 신장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밤새 소변이 아주 조금만 진하게 만들어져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야속하게도 이 문지기가 늙어서 일을 잘 안 합니다.
밤이 됐는데도 소변을 줄이라는 명령을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밤에도 낮이랑 똑같이 맑고 묽은 소변이 계속 콸콸 만들어집니다. 방광 크기는 종이컵 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밤새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 넘칠 수밖에요. 그러니 뇌가 비상을 걸어서 자꾸 잠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직접 조절해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도꼭지를 잠그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주무시기 2시간 전에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20분만 계십시오. 쿠션이나 베개를 다리 밑에 받치셔도 좋고 벽에 다리를 기대셔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소변이랑 다리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발을 제가 봤더니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발목이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이게 다 물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하니까 중력 때문에 몸속의 수분이 다리로 내려가서 쌓입니다. 하수구에 물 고이듯이 종아리에 물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려고 자리에 딱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고여있던 그 많은 물이 중력이 없어지니까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신장으로 돌아가고 결국 콩팥으로 들어갑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주인이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콩팥은 이걸 빨리 소변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지 1~2시간 만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리에 있던 물이 방광으로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물을 잘 때 빼지 말고 자기 전에 미리 빼버리자는 겁니다. 저녁 드시고 TV 보실 때 다리를 높게 올리고 20분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리에 있던 물이 순환되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직전에 화장실 가서 그걸 싹 비우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밤새 방광에 찰 물이 미리 다 빠져나갔으니까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다리 올리기를 한 날이랑 안 한 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저녁 6시 이후 물 잠그기, 자기 전 다리 올려서 물 빼기. 이 2가지만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개운함이 완전히 다르실 겁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면 안 되겠죠? 주변에 밤잠 설치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생명의 은인이 되실 겁니다. 자, 물도 끊었고 다리도 올렸는데 여전히 밤에 깨신다는 분들, 지금 당장 드시는 약봉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3번째 비결입니다. 혹시 혈압약을 저녁 식사 후에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그 약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는 정신없어서 자꾸 까먹으니까 마음 편하게 저녁 먹고 혈압약을 먹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아주 성실한 환자분이셨죠. 그런데 그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약 중에는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뇨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소변을 억지로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약입니다. 몸속의 수분을 빼내서 혈관 압력을 낮추는 원리거든요. 이 약의 효과는 보통 드시고 나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저녁 7시에 이 약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밤 1시, 새벽 3시, 새벽 5시, 우리가 한창 자야 할 그 시간에 약 기운이 돌면서 콩팥을 쥐어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약 기운 때문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순자 어르신께 처방을 바꿔드렸습니다.
어르신, 이 약은 무조건 아침 식사하시고 드세요. 딱 시간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낮에는 어차피 활동하니까 화장실 자주 가는 게 크게 문제 안 되잖아요. 낮에 소변을 다 배출하고 나니 밤에는 콩팥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다음 병원 진료 때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밤에 소변 때문에 너무 힘든데 혹시 제 약 중에 이뇨제가 들어있나요? 아침으로 옮겨도 될까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 이건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밤에 깼을 때 뇌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훈련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성격이 깔끔하셔서 자다가 조금만 요의가 느껴져도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소변이 많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찔끔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도 느낌은 엄청 급했거든요. 이게 바로 뇌가 보내는 가짜 신호, 절박뇨입니다. 우리 방광은 생각보다 큽니다. 종이컵 두세 잔은 거뜬히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 센서가 예민해져서 반 컵만 차도 뇌한테 주인님 꽉 찼습니다. 지금 당장 비워야 합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올립니다. 밤에 자다가 깼을 때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습관은 이 거짓말쟁이 센서를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아, 주인이 내 말 듣고 바로 반응하네? 하고 학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자다가 깼는데 소변이 마렵다? 시계를 보지 마시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십시오. 딱 2분. 숫자로는 120까지만 천천히 세보십시오.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이건 가짜다. 내 방광은 아직 튼튼하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신기하게도 2분을 참으면 그 급하던 느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선생님 참다가 이불에 지도 그리면 어떡해요? 하고 겁내셨는데 막상 해보니 100가지 새기도 전에 다시 잠드신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면 소변 양도 충분하고요. 이게 바로 방광 용량을 늘리고 뇌를 교육하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자면 혹시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 계시죠?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우리 심장이 숨 막혀 살려줘 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아주 강력한 이뇨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몸에 물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히나 보다. 빨리 물을 빼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 고시는 분들은 밤새 소변이 폭포수처럼 만들어집니다. 만약 주변에서 당신 자다가 숨 안 쉬더라 하는 소리 들으셨다면 비뇨기과가 아니라 수면 검사를 먼저 받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골이만 고쳐도 야간뇨가 싹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약 먹는 시간 바꾸기, 깨자마자 2분 참기, 그리고 코골이 점검하기. 여기까지 챙기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야간뇨와 이별할 준비가 90% 끝났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더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 지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시죠?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실까봐 박순자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24시간 야간뇨 탈출 시간표를 제가 직접 짜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표 그대로 딱 3일만 따라해 보십시오. 자, 박순자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네, 바로 물 한 잔 드시고 혈압약을 드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녁 드시고 느긋하게 드셨는데
이제는 눈 뜨자마자 드십니다. 그래야 약기운이 낮에 돌고 밤에는 빠지니까요. 오전과 낮 시간은 자유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낮부터 물을 안 드시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낮에는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낮에는 좋아하는 커피도 한잔 하시고 찌개도 드시고 마음껏 드십니다. 하지만 오후 5시가 되면 비상벨이 울립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워밍업을 하셔야 합니다. 오후 5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는 딱 끊으십시오. 그리고 과일도 이때까지만 드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깎아 먹는 배 한 조각, 수박 한 쪽이 밤새 여러분을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국물 금지입니다. 밥 말아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십시오.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물 한 컵 드시던 것도 반 컵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처음에 이걸 제일 힘들어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녁에 입이 심심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얼음 물고 있기입니다. 목이 너무 마르면 물을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넣고 사탕처럼 천천히 녹여 드십시오. 그러면 갈증은 해소되면서 실제 마시는 물의 양은 아주 적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저녁 8시 드라마 보실 시간이죠? 이때 소파에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쿠션을 높게 쌓아서 다리를 올려두십시오. 아니면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소파 위에 척 걸치십시오. 딱 20분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물이 쪼르륵 내려와서 방광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쥐어 짜듯이 비우고 오십시오. 그리고 침대에 눕습니다. 혹시 새벽 2시에 눈이 떠지셨나요?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아, 내 뇌가 또 속는구나 생각하시고 침대에서 심호흡하면서 숫자를 120까지 세십시오. 만약 120까지 셌는데도 정말 못 참겠다 싶으면 그때 다녀오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전에 다시 잠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실천하시려다 보면 꼭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2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늙어서 물 안 마시면 피가 끈적해져서 뇌졸중 온다던데요.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낮에 충분히 드셨다면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낮에 섭취한 수분으로 밤사이 혈액순환 돌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밤에 물 많이 드셔서 잠 설치는 게 혈압 올리고 뇌 건강에 더 안 좋습니다. 안심하고 끊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배뇨일지 그거 꼭 써야 합니까? 귀찮은데. 네, 귀찮으시죠? 매일 쓰실 필요 없습니다. 딱 3일만 써보십시오. 정확하게 몇 밀리리터인지 잴 필요도 없습니다. 종이컵으로 대충 반 컵이다, 한 컵 가득이다, 이 정도만 표시하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밤에 깼을 때 소변 양이 많으면 물 조절을 더 해야 하는 거고 양이 쥐오줌만큼 적은데 자꾸 깨면 방광 예민증이라 약을 드셔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기록입니다. 병원 가실 때 이 3일치 기록만 들고 가셔도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어르신 정말 훌륭한 환자분이십니다 하고 쌍수 들고 반기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하셨지만 딱 하루 해보시고는 몸이 가벼워서 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딱 하루만 저를 믿고 따라해 보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의지만 다지시면 됩니다. 댓글창에 실천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박순자 할머니처럼 해보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보여주십시오. 서로 댓글 보면서 응원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꽤 많아서 내가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복잡한 의학이론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꿀잠을 위해 이 3가지 핵심 수칙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냉장고 문에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로는 내 입에 들어가는 물, 과일, 국물에 통행 금지를 내리십시오. 내 몸속 콩팥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야속하게도 나이 들면 저절로 잠기는 수도꼭지가 고장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잠그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입가심, 과일 한 조각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그 작은 참음이 밤새 여러분의 단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둘째, 잠들기 전 20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십시오. 중력 때문에 하루 종일 다리로 쏠렸던 체액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이걸 안 하고 주무시면 그 물이 밤새 방광을 공격합니다. TV 보실 때 멍하니 계시지 말고 베개를 쌓아놓고 다리를 올려두세요. 오늘 밤 화장실 갈 횟수를 미리 한번 줄여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 약은 아침에, 밤에 깨면 2분만 버티십시오. 혈압약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아침으로 옮기시고 밤에 자다가 깼을 때는 내 뇌가 보내는 거짓 신호에 속지 마십시오.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120을 세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 짧은 기다림이 예민해진 방광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순자 어르신 기억나시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분에게 밤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엔 또 몇 번이나 깰까? 자다가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해가 지는 게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 줄 아십니까?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개운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밤새 푹 주무시니까 피부 혈색이 달라지셨고 낮에 피곤해하지 않으시니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힘이 생기셨답니다. 야간요가 사라지니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과 자신감이 되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야간요는 절대 나이듦의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늙었으니까 참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도 아닙니다. 내 몸의 원리를 알고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오늘 밤부터 딱 3일만 독하게 마음먹고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3일치 배뇨일지를 들고 병원을 찾아오십시오.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몸을 돌보겠다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화장실을 오가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디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한 꿈 꾸시길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